올라. 안녕하세요. 깊이와 넓은 그 색다른 이음을 추구하는 축구 싱크탱크 후에고, 그 후에고가 진행하는 본격 구단 창단 프로젝트 후에고 FC 클럽하우스 시즌 1, 오늘 그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진행을 맡은 선글라스 낀 남자는 MC 안방 불패고요.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오늘의 게스트 장영훈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께서는 이제 일단 자기소개를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코치로서의 정체성만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름은 장영훈이고 저는 정체성을 스페인에 두고 있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에서 지도자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2015년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는 지금까지 총 6명의 각기 다른 이제 출신 지역도 다르고 뭐 출신 구단도 다르고, 그래서 각기 다른 6명의 스페인 지도자들과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뭐 일하셨던 곳은 어디예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파비아노 수아레스 감독님 계실 때 전남대에서 K리그 2죠. K리그 2에 있는 전남에 지난 시즌에 있었습니다. 감독 통역으로 일하셨던 거죠?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이제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KBSN 스포츠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중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해설위원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해설은 뭐 제가 축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봤는데, 그때부터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하게 되어서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경기가 어떤 경기를 중계하셨어요? 그 한국인 선수가 2명 있죠. 권창훈 선수랑 이제 정우영 선수 2명 있는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두 선수 모두 다 선발은 아니었고, 두 선수 선발은 아니고 후반전에 교체로 나왔는데, 이제 그 경기는 일단 1대1로 무승부가 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은 굉장히 약간 스무스하게 하셨는데 약간 상황 묘사 위주로 하시다가 후반전부터는 이제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좀 비율이. 최대한 좀 무난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네. 그래도 그냥 장점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네.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이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게스트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 자체는 저희가 시즌 1의 컨셉이 후에고 FC의 프런트를 구축하자였어요. 근데 네. 뭐 프런트들이 선수단이랑도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수단을 이끄는 수장이 이제 감독이고 코칭 스태프들일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받기 전에 앞서서 일단 코치님을 모신 만큼 좀 축구적인 인사이트를 좀 듣고자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재밌게 보셨던 팀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본인 코치 인생에서 되게 인상이 깊은 팀, 혹은 나 이 감독 너무 좋아, 이 감독은 내가 좀 빠의 가치가 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좀 뭐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조금 약간 다소 진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감독을 하고 있는 가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를 제 지도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지금 축구가 최근에 특히 한 5년, 10년 정도 흘러가는 흐름에 있어서 해당 감독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제 뭐 앞으로 더 얘기를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저는 이제 그 헤어팹이라는 책이 있죠. 헤어팹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약간 그냥 비포 애프터죠. 그러니까 뭐 ACDC 하는 것처럼 저한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게 왜 새로운 세상이 열렸냐면은 지도자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뭐 그냥 축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지도자는 다소 협소한 관점이고, 그냥 일단 축구 종목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조금 다른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 책 같은 경우가 저한테 계기가 되었고, 반면에 이제 유럽 지금은 뭐 보시는 프로리그 경기나 TV를 틀어서 경기에 나오는 감독들 중에 굉장히 다수가 저랑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고, 이제 그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보시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로리그 경기들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범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영향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는 이제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 생각합니다. 헤어팹이란 책이 그거죠. 그 바이에른 뮌헨 네. 첫 시즌? 네, 그거를- 바이언에서 이제 첫 시즌에 갔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 이제 마르티 페라르나오라고 이제 바르셀로나 특히 좀 뭐 바르셀로나랑 카탈루냐 쪽에서 유명한 언론인인데 과거에는 이제 언론인이 되기 전에는 이제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표로도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스포츠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언론인이 된 경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 언론인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 사견을 섞는다기보다는 온전하게 이제 그 종목의 본질을 해석하고 본질의 해석을 한 것을 이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그래서 내용 자체는 바이언 첫 시즌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이 구단에 가서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축구팀들 다큐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큐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글로 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근데 이제 글로 펴냈고 다큐 영상들보다는 훨씬 더 좀 심도 있고 밀도 높게 이제 관찰을 해서 특히 이제 다큐는 뭐 최근 나온 것들 뭐 토트넘 다큐 같은 경우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물론 축구적인 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좀 대중들에게 약간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이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선수와 감독 간의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하프타임 때 대화를 하는데 이제 뭐 누구랑 뭐 싸웠네, 뭐 사이가 안 좋네, 뭐 이렇게 충돌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위주로 돼 있는데 그 평점 같은 경우에는 그 헤어팹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온전하게 좀 더 훈련 관점에서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르디올라가 전략 관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축구 조금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제 왜냐하면 그 컨텐츠를 만든 책임자가 아무래도 그 의도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 마르티 페라르나우라는 분이 또 개인적으로 펴내시는 그 웹진이 있잖아요. 그 웹진 이름이 뭐였죠? 택티컬 룸이라고 있습니다. 네, 택티컬 룸이란 거를 이제 저는 그 이분 통해서 그냥 컨텐츠의 면모에 대해서 그냥 얼핏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카페에서 한번 그 컨텐츠 중에 하나를 옆에서 그냥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스페인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그게 뭐 영어 긁어가지고 영어로 돌리면은 뭐 대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옆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담론의 깊이가 엄청 깊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라 그러나? 그러면서 수구랑 막 핸드볼 그게 뭐였죠 내용이? 대충? 그러니까 그 글의 내용은 방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종목 그러니까 글의 메인 주제는 사실 포메이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메이션 혹은 시스템 혹은 좀 더 한국어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선수들의 종목에서의 선수의 실질적 배치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기 중에 나타나는 형태에서 득점과 관련지었을 때 그래서 축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골대가 2개 있는 종목은 전부 다 수구 그다음에 뭐 농구, 축구, 핸드볼, 하키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선수 배치가 평균적으로 득점과 관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에는 뭐 352, 433, 44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선수들의 배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442로 서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네네. 실제로는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균치를 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종목 간에 뭐 공통점이나 뭐 차이점이 있냐 이런 거를 약간 쉽게 말하면 뭐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뭐 선호하는 뭐 시스템이 그런 게 있으실까요? 내가 뭐 지도자로서 뭔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랑도 연결될 거고. 저는 지금은 사실은 딱히 뭐 특정 시스템에 매여 있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바탕 자체는 3백을 조금 선호하긴 합니다. 3백을 선호하고 그리고 뭐 조금 결국에는 이제 선수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축구를 하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약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축구적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기가 용이한 거는 제 관점에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3-4-3 이제 수비로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5-4-1 형태가 되는 시스템을 조금 선호하긴 합니다. 3-4-3 하면은 대표적인 팀이 이제 우승을 거머쥔 첫 시즌 콘테의 첼시잖아요. 네, 그렇죠. 콘테 감독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그럼 올 시즌 인테르도
저는 뭐 지난 시즌에도 네.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텔가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벤투스랑 이제 좀 넥앤넥으로 경합을 할 거고 우승을 대다수는 뭐 특별한 영입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물론 루카쿠도 있었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우승을 한다고 해도 놀라울 게 없다라고 프리시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근데 아쉽게도 이제 뭐 승점 차이가 조금 나면서 약간 모자라면서 유벤투스에게 리그 1위는 되찾아오지는 못했는데 뭐 잘하죠. 그리고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콘테 감독은 약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통상적으로 약간 이탈리아 감독들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가르디올라나 뭐 나겔스만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경기에 대해서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에 대한 이제 어댑션이죠. 적응. 네. 상대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조금 폭넓게 가져가는데 이제 콘테를 위시로 한 뭐 사리 감독의 경우도 최근에 그랬고 이탈리아 감독들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적 변화는 거의 주질 않습니다. 시스템적 변화의 폭은 다소 좁고 그러니까 그죠. 약간 좀 더 능동적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잘 하면은 얘가 뭘 잘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변화는 조금 크지가 않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테도 마찬가지고. 네, 콘테도 마찬가지죠. 콘테는 지난 시즌 그리고 콘테는 그러니까 첼시 때는 3-4-3이 조금 많이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3-4-3을 한 적이 없죠. 거의 없고 콘테 감독이라는 사람을 이제 바로 엮어서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3-5-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텔에도 3-5-2로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난 시즌 이제 코로나로 멈췄다가 리그가 다시 재개한 이후에는 잠깐 3-4-1-1을 병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에릭센이 이제 합류한 이후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은 3-4-3보다는 사실은 3-5-2를 좀 더 바탕으로 두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백스리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또 어차피 요즘 분데스리가도 이제 중계하시게 됐으니까 나겔스만 감독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는 좀 분석이 되셨나요? 나겔스만은 저는 호펜하임 때부터 조금 경기를 많이 봤고 네. 그리고 이제 제 관점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콘테 감독의 팀들은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죠. 그러니까 공을 가졌을 때 공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서 있는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게 결국에는 포지션 플레이인데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콘테 감독의 포지션 플레이는 조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까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약간 딱딱딱 정형화되어 있는데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의 경우에는 호펜하임 때부터 그랬지만 조금 한 번에 이렇게 봤을 때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3명 혹은 4명이 유닛으로 묶이고 그 3명, 4명이 이제 위치를 계속해서 익스체인징을 가져가는데 그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보면서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유닛으로 묶인 선수들이 누구누구고 공이 여기 있을 때 그 유닛으로 묶인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규칙성, 즉 레귤러리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는 데까지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이거 완전히 뭐 흔히 얘기하는 카오스다 완전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게 규칙이 있는 네, 거죠. 그 안에 규칙이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완전 이너 서클에서만 공유되는 규칙이다 보니까 복잡한 만큼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걸 읽어내기가 힘든 거고. 네, 뭐 축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죠. 보는 관점에서 11명 대 11명이다 보니까 그거를 온전하게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무한 스위칭? 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근데 거기에 이제 규칙성이 있다. 네. 최근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할 때 다니 올모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저는 올모 선수를 예전부터 자그레브 있을 때부터 좋아했어서 인터뷰도 이제 조금 보고 했는데 이번에 라이프치히 오고 인터뷰를 크게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오고 경기 초반에 조금 교체로 투입되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 명단 제외되거나 아니면은 교체로도 못 들어갈 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째 했을 때 이번에 코로나로 멈췄다가 리그가 재개되고 나서 라이프치히에서 뛰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겔스만 밑에서 뛰는 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올모가 했던 표현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질서함 속에 질서가 있다 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얘기를 하거든요. 스페인 인터뷰였는데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는 거죠. 하긴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콩테 같은 경우도 첼시 시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는지는 다 직관적으로 딱 느껴져요. 네, 비교적 쉽죠. 파악하기는. 아, 역시 코치라 인사이트가 다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백스리 얘기 나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잘 되는 팀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언급되는 어휘가 있거든요. 네 글자 4음절인데 맨날 프로젝트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나오면 항상 댓글도 달려요. 그놈의 프로젝트가 도대체 무슨 프로젝트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화에 게스트로 이제 코치님을 부른 만큼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프로젝트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단의 프로젝트라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코치 관점이죠. 코칭 네. 스태프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프로젝트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에 대중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히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로팀들의 경기에서의 경기력 혹은 뭐 성적 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그 본질적인 그 바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냥 이제 경기를 보는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경기 결과나 경기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뭐 칭찬을 받거나 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이제 선수 혹은 이제 감독 정도로 이제 국한되고, 사실은 그 둘이 이제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기가 마련이죠. 근데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퍼즐이 있고 퍼즐 피스가 많은 거 50피스도 있고 뭐 100피스도 있고 막 엄청 더 많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건 그 퍼즐의 판이고 그 안에 퍼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결국에는 이제 구단의 운영진들이 그 퍼즐의 판을 짜고, 그 다음에 뭐 선수 한 명 한 명을 이제 퍼즐 조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감독도 마찬가지겠죠. 반면에 뭐 감독이란 건 물론 조금 더 퍼즐의 조각이 피스가 좀 큰 조각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 조각이고, 그 조각을 이제 제대로 된 조각을 맞는 조각을 제대로 된 위치에 놓지 않으면은 그 퍼즐은 이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감독이라는 조각을 잘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00피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100피스 중에 한 피스 감독을 잘 가져왔지만 나머지 99개의 피스들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만약에 그 조각들이 또 올바른 거기에 맞는 조각들이 아니라면은 그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완성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경기력 혹은 성적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력 혹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결국에는 감독, 선수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어떤 감독 그리고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올 건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프로젝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프로축구의 본질은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에 기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을까요? 프로젝트를 잘 구축해서 분명한 성과를 낸 팀들? 뭐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팀들일 텐데 그냥 장 코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어서. 일단은 방금 전에도 뭐 저희가 나겔스만 감독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좀 더 이건 약간 물론 좀 더 큰 관점에서 프로젝트지만 레드불이라는 회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굉장히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거는 구단이 뭐 거의 한 10개 가까운 구단들이 엮여서 하나의 순환 구조를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큰 틀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라이프치히의 경우에도 레드불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최근 뭐 한 5년 10년 정도,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외 자본들에 의해서 인수되는 구단들이 많잖아요. 뭐 중동이라던가 아시아라던가.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맨시티의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프로젝트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단기죠. 중단기. 이번 시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2-3년 뒤까지 생각을 했을 때 항상 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구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 뭐 프로젝트의 주기가 결국 그러면 선수단의 그 주기랑도 맞물리는 거겠죠.
네, 그렇죠. 보통 뭐 몇 시즌 그 정도. 선수의 뭐 나이라는, 왜냐면 뭐 예를 들은 거죠. 지금 드브리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드브리네가 선수로 거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데 이제 91년생이죠 아마. 91년생이다 보니까 한국 나이로 보게 되면 이제 30이란 말이죠. 네네. 30이면은 뭐 선수가 이제 맨시티랑 구단에 왔을 때 관점에서 시작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정점에 있는 거는 사실상 올해 정도, 올해 내년 정도가 이제 마지막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서서히 이제 하향점을 찍을 텐데, 물론 뭐 언제 선수가 오느냐, 그리고 선수가 이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영향도 받겠지만, 보통은 이제 한 3년 정도로 보시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